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이곳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면 나쁜 가족들만큼이나 좋은 가족분들을 곁에 두신 분들이 많다는 걸 느낍니다. 저는 딱 반반이라 이걸 다행으로 생각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불행하다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우선 저희 시부모님께서는 제가 친부모님으로 느낄 만큼 저에게 잘해주세요. 남편도 지금까지 연애 때와 마찬가지로 잘해주고요. 근데 신우와 그 남편, 두 사람이 골칫거리였네요. 그래서 두 사람의 얽힌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해요. 정말 개념이 없어도 너무 없었던 두 사람의 이야기를 시작해볼게요. 저는 친구가 소개시켜준 남편과 2년간의 열애 끝에 결혼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가 부모님 모두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단 한 번의 걸림돌 없이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갈등 하나 없이 행복한 나날들이었어요. 그런데 결혼식 당일 그 사람을 마주치게 되었죠. 식을 마치고 남편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신 하객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있었는데 남편의 누나를 처음으로 맞닥뜨린 거예요. 사실 남편의 누나는 지난 10년 넘게 가족들과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고 위험한 상황에 있던 건 아니고 그냥 자기가 가족들과 연락을 끊고 집을 나가 생활하고 있었죠. 중학교 이후로 사고만 치던 남편의 누나는 시부모님의 노력에도 정신을 못 차리다 어느 날 집이 싫다는 편지를 남기고 집을 떠났다고 했죠. 그래서 저도 평생 못 볼 수도 있겠구나 싶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저희 결혼식 날 찾아온 겁니다. 처음 보는 시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당황하고 있는 저에게 시누는 팔짱을 끼고 오랫동안 보아왔던 사이처럼 친한 척을 했어요. 그러더니 대뜸 예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올케, 우리 이제 한 집안 사람끼리 잘 지내자? 근데 난 예단을 받은 게 없네. 당장 달라는 건 아니고 신혼여행 가서 내 것도 하나 사와. 나는 취향이 좀 확고한 편이라 브랜드와 필요한 물건 문자로 알려줄게. 남편과 시부모님께서 시누이를 말려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모르는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알아냈는지 제 휴대폰 번호로 신혼여행을 즐기고 있는 저에게 명품 브랜드명과 함께 필요한 걸 메시지로 보내왔죠. 아무리 가족이 될 사람이라도 식장에서 그 잠깐 처음 봤는데 어떻게 이렇게도 뻔뻔할 수 있는가 싶었습니다. 남편이 신우를 말려본다 했지만 마이동풍인 신우를 말릴 사람은 시댁에 아무도 없었죠. 결국 선물 하나 해주는 걸로 그 일을 마무리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때부터 신우와 제 악연은 시작되었죠. 선물을 받고 한동안 연락이 없던 신우가 어느 날 저에게 연락이 와서는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서로를 알아갈 겸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희 집안 형편을 꼬치꼬치 묻더라고요. 평범하기만 한 저희 집이라 속일 것도 없을 것 같아 있는 대로 이야기를 했더니 그리 어려운 형편 아니면 보험 좀 들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여러 개를 말이죠. 하나는 자기 거고 나머지를 들면 자기가 리베이트를 받는다며 막무가내로 들어달라 했습니다. 지난번 선물 사건과 남편에게 들은 신우의 인생을 미루어 보아 이번에도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겠더라고요. 저는 단칼에 싫다며 선을 그었죠. 그랬더니 제 예상과 달리 조용히 물러서는 거예요. 이제부터 신우는 이렇게 대하면 되겠구나 싶었는데 며칠 후 저는 신우 때문에 아주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에게 원망을 사게 된 거죠.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제 휴대폰 속 연락처를 복사한 건지 연락처에 있던 사람들 모두에게 제 이름을 팔아서 보험을 권유했던 겁니다. 그것도 귀찮을 정도로 연락을 하면서요. 그 원망은 제가 다 들어야 했고 수습을 하는 데는 엄청나게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무리 제 손이 사람이라고 하지만
이건 좀 아니다 싶었던 저는 신우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일에 대한 책임을 물었죠. 그런데 되려 저보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온 거냐며 제 지인들이 보험을 몇 개밖에 들어주지 않았다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잘못을 따져 물어도 모르더라고요. 결국 제 속만 답답해져서 그냥 끊어버렸어요. 그 이후 남편과 시부모님의 도움으로 신우와는 연락도 하지 않았고 시댁에서 마주치지 않게 되었죠. 그리고 1년 정도 흐르고 난 뒤 신우가 결혼을 한다며 남편감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껏 신우를 피해왔던 저도 집안 경사에 참석을 하게 되었죠. 생각보다 멀쩡한 예비 시매부의 모습에 별 이상한 사람도 결혼은 잘만 하는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분명 오늘 처음 본 시매부가 이상하게 익숙하더라고요. 확실히 본 적은 있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았죠. 그러다 식사 이후 부엌에서 어머님과 함께 과일과 차를 준비하던 중에 누구인지 기억이 났습니다. 제 기준에는 망나니 신우보다 더 개망나니인 사람이었어요. 예전에 제가 중고거래를 하다 사기를 당해 신고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에게 사기를 친 놈이었죠. 저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여러 명이 되어 수사 끝에 잡게 되었는데 이전에도 동종 범죄가 있어서 교도소를 가게 될지도 모른다며 울고불고 난리를 치며 선처를 바랬던 놈이었어요. 나중에 경찰서에서 듣기론 그건 말고도 돈을 벌기 위해 여러 범죄를 저질러 전과가 꽤나 된다고 들었죠. 과거 일을 확인해서 두 사람이 동일 인물이란 걸 알게 된 저는 가족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무리 망나니의 신우라도 범죄자와 결혼을 하는 걸 두고만 볼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신우가 다 알고 있더라고요. 모두 지나간 일이고 그런 과거를 가진 남자도 사랑한다 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결혼은 안 된다 하셨지만 막무가내의 신우를 말릴 수가 없었죠. 결국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들의 우려와 같이 결혼을 하고 난 뒤에 문제가 생겼죠. 아무리 자기들 살 길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가족들에게 강매를 하면서 자기들 생계를 이어갔거든요. 사고 이력이 있는 그리고 침수가 되었던 중고차, 다단계 물건 등등 기본적인 물건의 기능도 못하는 것들을 가족들에게 강매하듯이 팔아 자기들 지갑을 채워 넣었어요. 저희는 안 사겠다고 할 수 있었지만 시부모님께서는 자신께서 낳으신 자식이라는 이유로 쓰지도 않는 것들을 두 사람을 위해 사주시고는 했죠. 결국 쓰레기를 사는 것과 다름이 없었지만 두 분께서는 자식이라는 이유로 그걸 다 알고 속아주신 거예요. 그렇게 두 사람에 대한 일을 제외하고는 평범하고 조용한 인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다며 시부모님 댁에 저희를 불렀죠. 생전 처음 보는 진지한 모습에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저희 보고 투자를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가상화폐 코인에 대한 투자를 말이죠. 그때는 지금처럼 가상화폐가 대중적이지 않아서 애들 장난 정도로 취급받던 때였어요. 거기다 투자 얘기를 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다 보니 신뢰가 하나도 가지 않았습니다. 원래 늘 하던 것처럼 무슨 헛소리를 저렇게 거창하게 하나 싶었죠. 푼 떠는 돈이 안 된다며 거액을 바라기에 시부모님과 저희 모두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그 자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설령 두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고 투자 정보가 확실하다고 해도 저희에게 그런 걸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당시 살고 있던 집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것과 동시에 남편 근무지가 저와 같은 곳으로 옮기게 되면서 이사할 집을 알아보러 다니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두 사람 다 근무지도 같고 이동이 없을 것 같아 가진 돈으로 자가를 구할 생각이었죠. 아이를 가질 생각도 있어서 2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전세보다는 무리를 하더라도 자가가 낫겠다 싶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정신없이 지내던 저희에게 신우가 다시 한번 연락이 왔어요. 올케, 엄마한테 들었는데 집 구하고 있다면서? 그것도 우리 사는 지역으로.
네, 남편도 그쪽으로 근무지가 발령나서요. 어쩌다 보니 형님과 동네 주민이 되겠네요. 집은 받은 게 있고? 아니요, 어디 단지는 마음에 드는데 평수가 작고 평수가 괜찮으면 또 다른 게 걸리고 딱 마음에 드는 물건은 없어서 저희도 걱정이에요. 그래? 그러면 우리 집은 어때? 안 그래도 우리가 돈이 급해서 집을 내놨거든. 저번에 말한 거 있지? 코인. 거기에 투자하려면 목돈이 필요해서 말이야. 근데 집을 내놓은 지 몇 달이 되었는데 소식이 없네. 우리가 가격도 시세보다 좀 더 저렴하게 줄 테니까 여기로 들어온 건 어때? 처음으로 신우의 말이 솔깃하게 들려왔습니다. 평소 신우가 사는 집에 대해 들은 적이 있어 평수나 위치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거기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준다고 하니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그런데 막상 가보니 집이 엉망이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하고 살았기에 이 모양인가 싶을 정도였죠. 절대 그대로 들어와서 살 순 없고 정상적으로 살기 위해선 리모델링이 필수였습니다. 그래도 저렴하게 해준다고 하니 그 값을 생각하고 계약 얘기를 꺼내는데 고작 500만 원을 깎아준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최소한으로 살만하게 고치는데 돈 1,000은 들 것 같은데 말이죠. 결국 따져보면 제 값에 들어오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럼 굳이 가족 간에 껄끄러운 돈거래 하지 않고 나와 있는 매물로 하는 게 더 편했죠. 그런데 신우가 거의 바짓가랑이 붙잡는 것처럼 매달려서 계약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이왕 같은 가격이면 누나 도와주는 셈 치고 계약을 하자고 해 결국 신우와 거래하게 되었죠. 하지만 결국 돈을 더 얹어주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500 깎아준 거, 그것도 다른 집과 리모델링 비용 따지면 똑같은 가격인데 그거 가지고 우리 상황 엄청 봐준 것처럼 말을 하며 생색을 내더라고요. 근데 올케는 사회생활이 좀 서투네? 회사에서도 그런 말 종종 듣지? 네? 그게 무슨... 내가 돈 500이나 싸게 줬는데 그러면 작은 성이라도 보여야 하는 거 아니야? 노골적으로 선물을 해달라는 말이었어요. 남편이 더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적당한 가격선에서 선물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따지니 같은 아파트 평수집보다 더 준 셈이 되었죠. 뭐 어찌되었든 이미 벌어진 일이니 빨리 잊어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처음으로 생긴 자가에서 행복한 일상을 보내게 되었고 신혼에는 지방으로 이사를 갔죠. 그것도 월세집으로요. 집 사는 돈으로 투자하는 게 더 낫다며 월세로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그때는 뜬구름 잡는 두 사람의 모습에 한심하게 생각하며 제발 어떻게 되든 가족들에게 손만 벌리지 말기를 바라고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두 사람이 코인으로 돈을 제법 많이 벌게 되었어요. TV에서만 보던 스포츠카도 끌고 오고 금덩어리도 몸에 주렁주렁하게 걸치고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으로 시댁에 찾아왔죠. 처음에는 돈 조금 번 걸 가지고 또 저렇게 다 펑펑 다 쓰고 다니는구나 했는데 두 사람이 말하는 걸 들어보니 아닌 듯 했습니다. 보통 사람이 평생 벌어도 보지 못할 금액을 번 것 같더군요. 부럽지는 않았어요. 워낙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인 것 같아서 그냥 그러려니 했죠. 오히려 잘 되어서 시부모님과 저희를 힘들게 하지 않으니 좋았어요. 이제는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 돈을 많이 벌었으니 남들에게 피해주지 않고 살겠지 싶었죠. 하지만 두 사람의 욕심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만약 그 당시 코인에 대한 투자를 그만두고 벌었던 돈 모두를 현금화해 놨다면 오늘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도 되었겠죠. 그랬으면 아마 지금까지 어깨에 잔뜩 힘들어가고 떵떵거리며 자기들끼리만 잘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는지 결국 그 욕심이 화를 불렀죠. 한 번 더 큰 파도가 올 거라고 했습니다. 결국 코인이라는 게 파도처럼 내려가면 올라올 때가 있다면서 자신들이 벌어둔 모든 돈을 다시 재투자한다고 말하더라고요. 이번을 마지막으로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벌고
손을 턴다고 했죠. 그런데 두 사람이 말한 파도가 아직은 아니었나 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 아예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에는 아니었죠. 코인에 투자한 이후 맨날 인터넷에 자신들이 소비한 사치품들을 전시하기 바빴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메시지 프로필도 그렇고 SNS도 뜸하더라고요. 그런 걸 일일이 신경 쓰면서 살 순 없으니까 저도 두 사람의 상황이 궁금하긴 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제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런데 상황이 좋지 않았나 봐요. 시부모님을 만나러 간 날 시댁에서 돈을 빌리려는 신우와 심해부를 보게 되었거든요. 아빠, 다음 달까지 해결해야 하는 돈이 있어서 그래. 이번을 마지막으로 더는 돈 빌려달라는 말 하지 않을게. 이제 이 사람도 다시 일하러 갈 거야. 당장 그 큰 돈을 해결할 수 없어서 그러니까 이번만 해결해줘. 그러니까 왜 쓸데없이 욕심을 부려서 일을 만들어? 그리고 갑자기 찾아와서 그 큰 돈을 내놓으라고 하면 내가 바로 나와? 너는 우리가 네 지갑짐으로 알고 있어? 그리고 자네는 장인 장모가 어렵지도 않아. 처갓댁에 와서 돈 달라는 말을 어떻게 이리도 뻔뻔하게 말하나? 우리 집에 돈 맡겨놓기라도 했어? 부탁 들어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허구한 날 찾아와서 이거 사달라, 이거 들어달라, 돈 좀 빌려달라. 이게 무슨 짓이냐 말이야. 두 사람도 성인이고 한 가정을 꾸린 사람들이면 스스로 한 일에 책임도 지고 주변에 피해 안 주고 살아갈 생각을 해야지. 우리 죽을 때까지 돈 받고 살 건가? 아버님, 면목 없습니다. 근데 이번이 정말 마지막입니다. 이제 다른 욕심 부리지 않고 밥 세 끼 편한 잠자리로 만족하고 살려고요. 그러니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손 빌리지 않겠습니다. 시부모님과 저희나 두 사람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시부모님 입장에서는 자식이 도와달라고 하니 외면하실 수 없었나 봐요. 결국 두 사람이 벌려놓은 일들을 해결해 주시려 돈을 내어주셨죠. 정신을 차리겠다는 두 사람 말을 믿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몇 달간은 손 벌리지 않고 조용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목표물을 바꿔 저희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것도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며 그게 전부 자기네 덕분이라고 말을 하면서 말이죠. 올케는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입을 싹 닫고 있었어? 나 좀 서운하려고 하네. 같은 가족으로서 돈을 그렇게 벌었으면 뭐라도 보답 표시를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우연히 검색 안 해봤으면 영원히 몰랐을 거 아니야. 그게 저희가 이 집을 판 것도 아니고 팔 생각도 없어서요. 어쨌든 재산이 불안한 건 불안한 거잖아. 아무리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고 해도 어떻게 10억이 올라? 내가 우리 남편이랑 이야기를 해봤는데 우리 두 사람 생각으론 올케 네가 취한 이득에 대해서 정당한 보수를 받아야 할 것 같아. 정당한 보수요? 저희가 집 매매금을 안 드린 것도 아니고 당시 저희 형편으론 무리하면서까지 보답 표시도 했는데요. 그리고 솔직히 형님이 돈이 급해서 파신 거잖아요. 당시 돈도 급하고 내놓은 지 꽤 되었는데도 안 나가고 있다고. 그래서 돈 내주기가 싫다는 거야? 돈은 그렇게나 벌어놓고서? 올케 그렇게 안 받는데 사람이 염치가 없네. 더 이상 말이 길어져봤자 저만 스트레스 받고 좋을 게 없다고 생각되어서 무슨 보답을 원하는지 물어보게 되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어쩌겠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보답이 뭔데요? 처음부터 그렇게 나왔으면 서로 힘도 안 빼고 얼마나 좋아. 10억 넘게 올랐다며. 그러면 그의 절반은 받아야지.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마. 우리 아니었으면 돈 1억이라도 벌 수 있었을 것 같아? 5억 떼어줘도 5억이나 버는 건데. 네? 5억이요? 아니, 누가 돈 5억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요. 청구하면 그 집 팔아서라도 해주면 되는 걸 뭘 그렇게 놀라. 말했잖아. 우리한테 돈 5억을 줘도 5억을 번 거라고. 기가 막힌 이야기죠. 돈 5억이 남의 집 개 이름도 아니고 그 큰 돈을 보답이라며 달라고 하다니 기도 차지 않는 소리에 무시하기로 했어요.
조율도 서로 말이 되는 정도에서 하는 거지. 그쪽에서 저희 사정 봐준다고 절반으로 깎아도 2억이 넘는 거잖아요. 정신 나간 것과 상종을 안 하는 게 낫다고 봤습니다. 오는 연락 무시하고 돈이야 안 주면 그만이니까요. 남편에게 신우가 해온 말을 전하니 당연히 저와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당장 신우와 심해부에게 사고가 나서 도와달라는 연락이 와도 받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더군요. 저도 절대 두 사람과 말을 섞을 생각이 없었죠. 그렇게 두 사람에게 걸려오는 연락을 무시한 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 비빌 곳이 저희 말고 더는 남아있지 않는지 저희에 대한 집착은 계속되었죠. 급기야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 현관문 앞에 자리를 펴놓고 시위를 하듯 생활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남의 집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어머, 형님? 형님, 여기서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다 올케가 자초한 일이니까 감당해. 나랑 그 사람이랑 교대로 돌아가면서 이 집 앞에서 시위할 거니까. 우리 그만 보고 싶으면 돈 5억 준비해서 줘. 솔직히 같은 집안 사람한테 돈 5억 떼어주는 게 그렇게 아까워? 우리 때문에 벌어놓고. 꼭 형님 제안 아니라고 해도 이쪽의 집은 구했을 거예요. 그리고 500 깎아준 것에 대한 보답은 그때 선물로 다 된 거 아니었어요? 조금 남은 차액 현금으로 드리면 제가 받으신 거니 다 해결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이체해 드릴게요. 한참 지나서 아파트 가격 오른 거 가지고 무슨 돈 5억을 내놓으라 억지를 부리세요. 저희 통장에 돈 5억도 없고 회사 때문에 이 집 팔 생각도 없어요. 여기서 애도 낳을 거고 다 클 때까지 지낼 거라고요. 그래, 올케 마음대로 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할 테니까. 누가 못 버티고 떠나는지 한번 보자고. 상종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차피 밖에서 고생하는 사람이야 두 사람일 테니까 저야 신경 안 쓰고 집안에서 생활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오히려 제가 유리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안에서 풍겨오는 음식 냄새, 아늑한 잠자리 등등 두 사람을 포기하게 만들 거리가 저희에게 많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퇴근하여 집으로 들어오고 있는 남편에게 일부러 삼겹살을 사오라고 했어요. 그리곤 문을 열어 잠금 장치를 걸어놓고 삼겹살 냄새가 밖으로 나가도록 유도했죠. 음식 냄새에 힘들어할 두 사람 생각에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밖이 소란스러워지는 겁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밖을 봤더니 퇴근을 하고 온 심해부가 가스버너에 고기를 굽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선 신우가 자신을 쳐다보란 듯이 쌈을 싸서 고기를 먹고 있었고요. 이 문제로 옆집 분들께서 나와 뭐 하는 짓이냐 따져 물었죠. 우리도 여기 차가운 바닥에 앉아서 밥 먹고 싶겠어요? 이게 다 여기 사는 우리 올케가 내 돈 안 줘서 시위하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받을 돈이 있는데 상대가 안 주고 뻗팅기고 있으면 이렇게 안 하겠어요? 내가 돈 받으면 바로 떠날 테니 정 불편하면 저 대신 내 동생이랑 올케에게 돈 좀 빨리 해결해달라 말해주세요. 그날부터 시작되었어요. 신우와 심해부의 억지가 말이죠. 우리 집 문 앞에 살림을 차리기 시작한 두 사람은 아파트 이웃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생활했고 나중에는 급기야 저를 돈 떼어먹은 파렴치한 년으로 몰고 가는 피켓까지 들고 동 입구에서 시위를 벌였죠. 경찰도 불러보고 힘을 써서 끌어내봤지만 잠시뿐이었습니다. 끌려나갔다 돌아오는 걸 반복할 뿐이었죠. 나중에는 우리 집 현관 앞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되어 불안에 떨 정도였어요. 그 시간이 꽤 길어지다 보니 정말 돈 몇 푼이라도 쥐어줘야 끝나나 싶더라고요. 남편도 한계치에 다다르며 결국 걱정을 끼칠까 싶어 말씀을 드리지 않고 있던 시부모님께 찾아가 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게 되었죠. 이제껏 있었던 일을 시부모님께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드렸더니 아버님께서 결의에 찬 목소리로 나지막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더는 안 되겠다. 더 놔두다간 썩은 나뭇가지 하나가 나무 전체를 썩게 만들겠어. 일이 어떻게 되든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우리가 해결하마. 너희는 신경 쓰지 말고 한 일주일 뒤에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희경이에게 말해놔라. 말씀을 하시는 아버님과 옆에 듣고 계신 어머님 두 분 모두 이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에 말씀하시는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 물어보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왔죠. 결국 두 사람에게 돈을 주시거나 법적인 해결 방법을 알아보시는 걸 텐데 그것 가지고 또 재발 방지가 될까 싶었습니다. 그래도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을 두 사람에게 전달이라도 하면 자리를 뜨지 않을까 싶어서 들어가는 길에 말을 했죠. 하지만 신우는 당장 자신의 눈앞에 돈 5억이 있어야 떠날 거라며 미동도 하지 않더라고요. 형님, 어쩌다 아버님과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요구하시는 거 한 일주일 뒤에 해결해 주신다고 하시던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러지 말고 편안한 집에 돌아가시는 게 어떠세요? 아니, 난 이제 여기가 내 집보다 편하다. 그리고 내 눈으로 통장에 5억이 들어와야 내가 떠나지. 너희들 말만 믿고 어떻게 떠나니? 그러다 너희들 이 집 정리하고 야반도주라도 하면 나만 지붕 쳐다보는 개 되는 건데. 나 떠나는 모습 보고 싶으면 돈 내놔. 내심 기대를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심기 거스르지 않게 살살 달래가며 곧 해결해준다는 아버님 말씀을 꺼내면 떠나지 않을까 싶었죠. 그런데 신우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제가 잘못 생각했던 거죠. 이렇게 순순히 떠나줄 사람이면 아마 진작에 떠났을 겁니다. 결국 저도 포기를 한 채로 집으로 들어갔고 또다시 집을 오가는 걸 불편해하며 일주일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렇게 아버님께서 약속하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 거머리 같은 두 사람을 아버님께서는 어떻게 해결을 하신 건가 궁금하여 새벽부터 일어나 있었죠. 시부모님께서 언제 나타나실까 싶어 베란다 밖과 휴대폰을 번갈아가며 확인을 하고 있었어요. 끼니도 대충 빵으로 해결하며 남편과 함께 계속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이제 해가 중천에 뜨고 점심시간이 조금 넘어가고 있을 때 아버님께서 전화가 오셨습니다. 너희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더라도 집안에서 문 꼭 닫고 있어라. 우리가 그 둘을 알아서 해결할 테니. 그 말씀에 저희는 현관으로 나가 한 명은 밖을 보며 한 명은 문에 귀를 대고 있었죠. 얼마 뒤 우리 층에 엘리베이터가 열렸고 무엇인가 잔뜩 가지고 오신 시부모님께서 내려 저희 현관문 쪽으로 오셨죠. 시부모님 등장에 신우와 심해보는 놀랍지도 않은지 천연덕스럽게 고개만 살짝 들고 인사를 했어요. 저희는 시부모님께서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오셨나 기대를 하면서 계속 지켜봤죠. 장인어른 장모님 오셨습니까? 처남이랑 올케가 오신다고 하길래 그냥 하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진짜로 오시는 줄은 몰랐네요. 대충 처남께 들으셨겠지만 그래도 사람 하는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저희 입장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들으시면 또 다르실 겁니다. 됐네. 더 들어봤자 일만 복잡해지고 시간만 잡아먹지. 결국 집값이 팔았을 때보다 올랐으니 그 절반인 5억을 달라는 거 아니야. 그래, 이 생각 자네가 했나? 아니면 희경이 네가 했냐? 아빠, 우리 입장에서도 생각 좀 해줘. 우리가 이 집을 팔 때 희준이에게 싸게 팔기도 했고 우리 아니었음 희준이가 여기 들어오기나 했겠어? 그 정도면 오른 가격의 절반 정도 받을 자격이 있지. 그리고 우리도 상황이 꼬이지만 않았어도 괜히 아쉬운 소리 하지도 않아. 누나 어려운 상황인 걸 알면 지가 먼저 도와주겠다고 말하기는 망정 이렇게 누나랑 매형 길바닥에 고생하는 걸 보고 있는 게 말이나 돼? 그러니까 잔소리하러 왔으면 아빠 어머도 그냥 돌아가. 아니면 희준이랑 올케게 말 좀 알아듣게 해주던지. 당신은 왜 말씀도 안 들어보고 장인 장모님께 짜증을 내? 장인어른, 이 사람이 바닥에서 생활하는 게 오래되어서 괜히 투정 부리는 거예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데 처남께 들어보니 저희 일 해결해 주신다고 하던데 그게 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부모 입장이 되어서 보고 있자니 영 불편해서 말이야.
평소 생각해둔 것도 있고, 그래서 내가 해결해 주려고 왔네. 자, 여기 금고, 이거. 여기 있는 걸로 퉁치고 여러 사람 힘들게 하는 짓 그만하도록 하지. 그렇게 아버님께서 가지고 오신 것들 중에 가장 큰 금고를 카트에 담아 내미셨습니다. 시부모님께서 다른 방법을 가지고 오셨을 줄 알았는데 결국 저희를 대신하여 돈을 내어주신다고 하니 안 될 일이라고 생각되었어요. 결국 이런 방법밖에 없다면 저희가 두 사람 때문에 돈 10억을 벌었다 치고 5억을 주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생각은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남편 또한 마찬가지였죠. 저희는 급히 현관문을 열어 시부모님을 말렸습니다. 아버님, 이러지 마세요. 노후자금 주시는 거면 저희가 그냥 형님에게 돈 주는 걸로 할게요. 저희가 찾아간 건 다른 방법이 있을 줄 알고 간 거였어요. 이렇게 피해드리면서까지 해결하고 싶지 않아요. 맞아요, 아버지. 애초에 저희에게 받을 돈이니까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만 들어가세요. 누나, 거기에 손대지 말고 우리가 최대한 빨리 이 집 정리해서 돈 나눠줄게. 그거 우리 부모님 노후자금에 쓸 돈이잖아. 그 돈은 우리 건들지 말자, 어? 하지만 저희의 간절한 외침에도 두 사람의 마음은 눈앞에 있는 금고에 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받으나 저렇게 받으나 우리는 돈 5억만 받으면 돼. 이 집 팔아서 나온 돈은 아빠 엄마 드리든 아니면 너희가 부모님 모시고 살든 너희가 알아서 정리하고 우선 나는 돈이 급해서 이거 먼저 가져가마. 여보 뭐해? 얼른 금고 열어봐. 돈이 정확히 있나 확인을 해야지. 그래야 이놈의 자리를 떠나든 남든 할 거 아니야.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시부모님으로 인해 그 모습을 지켜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윽고 금고가 열렸고 그 안에는 달랑 봉투 한 장만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빠, 결국 수표로 주실 거면 뭐하러 이 무거운 금고까지 가지고 오셨어요? 하기야, 선물도 달랑 받으면 좀 그렇긴 하지. 포장지라도 있어야 선물이니까. 그것도 그렇겠지만 원래 나 죽고 나서 열어볼 걸 미리 가져오는 거라 내 평소 생각도 전달할 겸 금고 그대로 가져왔다. 결국 유산이라는 말씀이신데 지금이라도 저 봉투를 가로채 시부모님께 돌려드려야 하나 싶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을 막 하고 있는 그때 봉투를 열어본 신우가 그 자리에서 졸도를 하듯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심해부가 주저앉은 신우를 부축하며 떨어뜨린 봉투를 확인했죠. 그런데 그 봉투 안에 있는 게 수표가 아니더라고요. 무엇인가 적혀있는 종이였습니다. 그것도 한 장이 아니라 두 장이나 있었죠. 그 종이를 읽고 가던 심해부도 중간에 읽는 걸 중단하고 저희 쪽을 향해 억울한 듯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그쯤 되니 저도 그 안에 적혀있는 내용이 뭔가 싶더라고요. 심해부가 흘린 종이를 주워 남편과 함께 확인해 보았죠. 맨 처음 본 종이는 시부모님께서 작성하신 듯한 유언장이었습니다. 사후 남겨진 모든 유산을 상속하겠다는 글이 적혀 있었죠. 법무법인의 직인이 있는 걸로 보아 직접 공증이나 법적인 효력 여부도 확인을 하신 것 같았어요. 그 다음은 지금까지 평생 신우 앞으로 들었던 돈들을 하나하나 적어 표로 작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곤 가장 밑에 해당 금액을 신우에게 청구한다라는 말이 적혀 있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유언장은 알겠는데 그 다음 종이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굳이 제가 이해를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종이를 보고 자기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인정할 수가 없는지 신우가 시부모님께 따져 묻기 시작했거든요. 아빠, 이걸 나보고 어쩌라고 주는 거야? 아까 퉁치자고 하는 말이 그 뜻이야? 지금 내가 희준이에게 돈 5억 받는 걸 저 청구 금액과 퉁치자는 그런 말이냐고. 부모가 자식 키워주고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지. 그걸 저렇게 치사할 정도로 계산해서 나보고 갚으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나 인정 못해. 어차피 아빠가 이렇게 나와봤자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어. 나랑 이 사람은 이 자리에 버티고 있으면 되는 거지. 그리고 상속, 그거 나도 변호사 알아봐서 돈 나눌 거야.
나도 자식이고 엄마 아빠한테 한 게 있어. 그런 거 따져서 나도 내 목 챙길 거라고. 신우가 시부모님께 자신의 억지를 피를 토하며 외치고 있을 때 아버님과 어머님께서는 갑자기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신우의 말이 끝나기 전에 약수터 물통에 있던 걸 신우와 심해부에게 뿌리셨죠. 통 뚜껑을 열자마자 악취가 쏟아져 나왔고 두 사람의 몸으로 쏟아지는 걸 보면 한 번에 알 수 있었어요. 그건 바로 똥물이었습니다. 온몸에 흠뻑 똥물을 뒤집어 쓴 두 사람은 잠시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파악을 하듯 멈춰서 있었죠. 하지만 곧 자신들이 똥물을 뒤집어 썼다는 걸 알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아버님께서 잔뜩 화가 나신 목소리로 두 사람에게 고함을 치셨죠. 자식 새끼라고 낳아놨더니 뭐가 어쩌고 어째? 네가 태어나서 우리 집에 엄마랑 나한테 뭘 했다고 유산을 받을 생각해? 결혼하면 좀 정신도 차리고 예전보다는 덜 할 줄 알았더니 어디서 자기랑 똑같은 걸 내려와서 집안을 이 난리통으로 만들어놔! 법적으로 해볼 수 있으면 한번 해봐라. 어디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네가 내 돈 받아갈 수 있을 만큼 살았는지 한번 보자고. 그리고 우리가 네 앞에 든 돈을 청구한다고 그게 치사하다고? 너 스스로 네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나 생각해봐라. 우리가 너 중학교 때부터 사고친 거 수습한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정신이라도 차렸으면 지금까지 들었던 돈이 안 아깝지. 결국 집밖에 모르고 부모 청춘 다 빨아먹은 년이 이제는 너랑 똑같은 놈 하나 더 데려와서 나이 든 부모 삶도 모자라 네 동생네도 건드려. 내가 아무 죄 없는 우리 희준이와 며느리 원미까지 건드는 꼴은 절대 못 본다. 오늘 여기서 너와 우리 집의 인연은 끝이니 다시는 우리 두 사람 포함 희준이와 원미 앞에도 나타나지 마. 그리고 종이에 적혀있는 것처럼 유산은 물론이고 그 어떤 돈도 우리 가족에게 뜯어갈 수 없으니 그냥 빈손으로 떠나라. 내 말을 무시하고 한 번이라도 더 우리 앞에 나타나면 또 똑같이 똥물을 뒤집어 쓰게 해줄 테니까 똥물 맛이 그리우면 와 보든지. 아버님께서 강한 어조로 경고를 하셨지만 두 사람은 똥물을 뒤집어 쓴 것과 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에 열을 냈어요. 급기야 똥물을 뒤집어 쓴 채로 아버님과 어머님 멱살을 잡고 폐륜짓을 벌이려고 했죠. 상황이 심각해진 걸 알고 저도 두 사람을 말리려 뛰어드는 순간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만 있던 남편이 쏜살같이 뛰어 두 사람을 잡았습니다. 그리곤 차례대로 한 명씩 팔을 잡고 들어올려 바닥에 내리꽂았죠. 이것들이 하다하다 못해 이제는 부모님께 손까지 대? 야! 너희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잘못했다고 싹싹 빌진 못할 망정 폭력을 쓰려고 한다고? 내가 지금까지는 그래도 내 누나와 결혼한 매형이니까 참았는데 이젠 도저히 안 되겠다. 너희가 먼저 선을 넘는 거야. 그러니 이제 나도 너희를 남남으로 생각하고 상대해줄게. 남편은 부모님께 폭력을 휘두르려고 했던 두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지 두 주먹을 이용해 두 사람을 패기 시작했죠. 남편을 말려보려고 했지만 남편의 처음 보는 모습에 무섭기도 했고 두 사람이 맞는 모습을 봐야 제 속도 풀릴 것 같아 대충 말리는 척만 했어요. 시부모님께서도 정신 못 차리는 두 사람에게 매가 약인 걸 아시는지 남편의 행동을 지켜만 보셨죠. 한참 동안 남편의 교육이 이어졌고 쉽게 끝이 날 것 같지 않자 아버님께서 남편에게 그만하라며 말씀을 하셨어요. 그제서야 남편에게 가려져 있던 두 사람의 얼굴이 보였죠. 눈탱이 밤탱이에 얼굴은 이리저리 부어올라 얼굴을 제대로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또다시 흥분할까 싶어 저는 두 사람 교육시키며 묻은 오물을 씻어내라며 집으로 돌려보냈죠. 그런데 남편이 없어지니 무서운 게 없어졌는지 두 사람은 우리만 보기 아까운 얼굴꼴로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더군요. 어이가 없어 경찰 부르자고 맞불을 놓으려고 했는데 뒤에서 다른 목소리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쪽이 먼저 때렸다고 하면 그쪽도 쌍방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당신들 편 들어줄 사람이 있을 것 같아? 낯선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 뒤를 바라봤더니 아파트 주민분들이 여러 명 나와 지켜보시고 있더라고요. 세댁, 겁먹지 마. 우리가 저 인간들이 우리 집 앞에서 행패 부린 거, 세댁 시부모님께 폭력 쓴 거 다 봤어. 경찰이 와도 저 인간들이 먼저 세댁 남편 때렸다고 말해줄게. 안 그래도 우리 아파트 문제거리들이었잖아. 이 난리를 부렸는데 사람들이 몰리는 건 당연하겠지만 조금 부끄럽더라고요. 그래도 하나같이 저희 편을 들어주겠다고 말씀들 하시니 감사했고 부끄러움을 뒤로 한 채 두 사람에게 저도 한마디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두 사람 편이 아닌데 말 맞다나 할 수 있으면 해봐요. 전과 있고 경찰 신고로 여러 번 받은 당신들이 문제로 보일지 우리 남편이 문제로 보일지 경찰관들에게 맡겨보자고요. 그리고 우리 남편은 합의 안 해도 초범에 정상 참작되어 문제없이 풀려나겠지만 그쪽은 전과 때문에 괜히 문제만 생기지 않겠어요? 정 원하면 내가 직접 112에 전화해줄게요. 똥물 먹은 휴대폰이 전화는 되겠어요? 그제서야 두 사람은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눈빛을 보았나 봅니다. 경찰에게 사실대로 말하든 거짓으로 말하든 자신들이 불리할 것을 눈치챈 두 사람은 결국 씩씩거리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파트를 나갔죠. 두 사람이 내려가는 걸 보니 그제서야 긴장이 풀려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두 사람이 또 깽판을 치면 어떡하나 싶어 계속 긴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뒤에 계신 주민분들 중 한 명이 박수를 치시면서 고생했다고 잘됐다고 말씀을 하시며 주변 분들도 동참하게 되자 부끄러워 얼굴도 새빨갛게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정말 두 사람을 안 볼 수 있다고 생각되니 마음도 편해지고 기분도 좋았죠. 주민분들에게 감사하다 인사를 올리며 최대한 빨리 이 난리통을 치우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이후 여러 차례 반복해서 똥물을 치우는 고생을 하게 되었지만 콧노래를 부르며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똥물로 우리 가족 인생의 가장 큰 똥덩어리인 신우와 그녀의 남편을 완전히 처리할 수 있었으니까요. 이후 두 사람은 아직까지 저희에게도 시부모님께도 연락이 오지 않고 있어요. 두 사람이 없으니 이제서야 시댁과 우리 집 모두 인상 한번 찌푸리는 일 없게 되었고요.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두 사람의 방해 없이 행복하게 지냈으면 합니다. 만약 우리들 앞에 다시 나타난다면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 더는 말로 해결하지 말고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는 걸 알았으니 그때는 또 이곳에 사연을 보낼 만한 일을 두 사람에게 보여줘야 하겠죠. 벌써 제 이야기를 다 했네요. 생각해보면 시댁과 저희가 두 사람에게 시달린 걸 군데군데 빼먹은 것 같기도 한데 이야기가 계속 길어지기 전에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항상 건강관리 유의하시며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바라셨던 것들 다 이루시는 나날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